네, 챕터 21 임금 채권의 양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금 채권 양도성은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도 나오고, 또 리딩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례집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할 주제인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임금 채권은 무조건 근로자 손에 주어라. 이제 이게 주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금 지급의 원칙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정기불 원칙이 되겠습니다. 금기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통화불 원칙, 이거는 통화로 직접 지급하라라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임금 지급에 가름한 채권 양도의 효력이 통화불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자, 통화불, 자, 통화, 직접 돈이잖아요. 화폐. 통화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원칙인데, 이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하는 것, 이게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갈음한이라는 표현은 대신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가름한 채권 양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직접 손에 쥐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가지고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까 제가 이 가름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대신이라는 것은 A 대신 B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A 원래 줄 것을 이걸 없애고 B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름이에요, 가름.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례는요,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거 뭡니까? A가 있는데 B가 이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름하여 하고 위하여의 차이입니다. 가름한, 이거는 아예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름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임금의 가름에서 채권 양도한다라고 하면, 채권 양도 했다가 채권 양도에 따라서 돈을 안 주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임금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가름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하여, 이렇게 위한 것 이렇게 볼 때는 임금 지급 의무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판례는요, 이렇게 병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한 이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불의 수단만 바꿨다는 것이에요. 임금을 직접 준다는 것이 아니라, 통화로 준다는 게 아니라 채권 양도 방식으로 주고, 채권 양도에 따라 가지고 채권 그 받은 양수한 채권을 청구하면은 이제 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단만 달리 보는 것, 요거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임금 지급에 가름한 채권 양도는 통합을 원칙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자, 당사자 쌍방이 이처럼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가름한, 즉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즉 이거는 담보로입니다. 담보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무효인데 그것을 유효로 바꾼다는 게 뭐냐? 무효행위 전환법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하여 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직접불 원칙. 자, 문제점. 임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직접불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 매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자, 판례 보세요. 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입니다. A는 한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퇴직금 800만 원을 B에게 양도합니다. 아마 B가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었겠죠. 이제 돈이 급하니까 B로부터 빌려 썼었고, 쓸 때 나 지금 A 한전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퇴직금 있으니까 그 돈을 양도할게 해가지고 이제 빌려준 것이죠. 자, A는 퇴직금 2분의 1에 대해서 한전에게 양도 통지합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부분만 이제 양도했다고 통지하는 것이고요. 자, B가 한전의 채권 양도 사실, 난 채권 양도가 아니라 이제 B는 양수죠. 내가 채권 양수 받았으니까 나에게 돈 달라라고 하면서 한전의 금전 지급 청구합니다. 이때 한전은 직접불 원칙을 들어서, 즉 직접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들어가지고 이 B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죠. 이때 양수인이 소를 제기합니다. 판례는 자, 이렇게 보고 좀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양도하는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금지하는 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 직접 지불 원칙이 또는 직접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특이합니다.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양수인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준단 말이야 안 준단 말이야 이거예요. 여기 대해서 결론은 판례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임금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약간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 판례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그 민법 판례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찌됐든 임금채권 양도는 금지되지 않는다. 양도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으되 직접 그 사람이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그 통장을 받든가, 통장하고 도장을 근로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회사한테 나 임금채권 양도 받았으니까 이 근로자 통장에다가 쏴주세요. 그렇게 쏴주면은 본인이 도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날인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판례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검토.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양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게 법리적 해석이고요. 하지만 근기법이 직접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이행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기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근기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특이하죠. 판례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고 이렇게 문제도 많이 문제화됐습니다. 사례집으로요. 자, 그 다음은 전액불 원칙입니다. 전액불 원칙. 요 부분은요, 특히 상계랑 관련이 있어요. 전액불 원칙, 상계. 자, 전액불 원칙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서 근로자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이 전액불 원칙이 바라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게 문제된 상황이고요. 전액불 원칙은 임금 전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가불 같은 걸로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반환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그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번거로도 어쩔 수 없어요. 근로자를 위한 것이에요. 일단 근로자의 수중에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나간 문제가 이것이죠. 사용자가 이거는 계산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근로자에 대한 채권, 근로자에게 뭐 빌려준 돈이 있었나 보죠. 이 채권 가지고서 그 채권 가지고 상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착오이기 때문에 부당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과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있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사용자에게는.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 채권을 쌍방 간에 상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까는 거예요. 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액불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에 실질을 일치하는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이런 전제 하에서 자 어찌되었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이런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동 채권이란다는 것은 상계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의 채권이 있고 사용자의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임금 채권이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죠. 이때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사용할 때 이 채권을 사용해서 행사해서 임금 달라고 할 때 사용자는 송금착오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더 넘어간 돈이 있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할 채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 채권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상계하는 거예요. 깐단 말입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걸 상계하는 채권이잖아요.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주장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해요? 상계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요. 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요. 상계당하는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상계당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자동 채권의 반대로서 수동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은 수동 채권이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검토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반해서 금지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것과 그 다음에 조정적 상계는 허용한다. 전제가 뭐다? 밑줄 친 것처럼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기불 원칙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언제 왜 문제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통상임금 할 때 그 정기 상여금을 배웠거든요. 자, 정기 상여금 1년에 한 3차례 정도 지급합니다. 설날, 추석, 그 여름 휴가 때 이때는 뭐 하계 휴가라고 하죠. 하계 휴가비 정도로 이렇게 3번 정도에 지급하는데요. 자, 이때 이러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뭐였냐면 자, 임금이라는 것은 보는 것처럼 정기불 매월 1회 이상씩 일정 기를 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기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3번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불, 즉 임금의 성질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반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반대 견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이라고 봤잖아요. 그때 반대 의견이 자, 통상임금은 정기불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불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반대 견해였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정기불 원칙이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자,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한 예외로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불 원칙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불식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원칙이 다 위반됐을 경우에는 벌칙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임금 채무불이익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챕터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 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인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없죠. 판례가 없으니까 이 내용 한번 제가 이제 원래는 그냥 이거 넘겨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이거 정리하고 가시라고 이 정도까지는 교과서상으로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걸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기 희박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있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전 주어지기 때문에. 법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셔야겠죠. 당연하게 객관식이나 뭐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주관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7급이나 아니면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변시 등등을 준비하시는 분들, 변시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또 경영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부분들 필요 없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금 비상시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 상황인 경우에 자, 그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불이 가불. 자, 이런 것들. 근로자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 그 급여 날짜 아직 멀었지?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건은 건기법 시행령에 정한 비상사유,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또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 특례가 있습니다. 자,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이렇게 하도급이 연계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건물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시공사, 대우건설이나 무슨 GS건설에다가 맡기죠.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이 요게 조합이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 발주자예요. 발주자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이게 발주자이자 도급인이고요. 시공사가 수급인입니다. 수급인. 그 다음에 이 시공사 GS건설이 다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 철거도 해야 되지, 굴착해야 되지, 거의 쓰레기 버려야 되는 것이지, 건물 지어야 되는 짓고 짓기 위해서 또 크레인도 가지고 와야 되지. 그 다음에 그 건물 지은데 전기 배설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창호도 붙여야 되지. 뭐 등등 도배해야 되지. 다 GS가 사람들 그걸 데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급을 줍니다. 다시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수급인이 맨 밑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규체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인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우건설이 시공사죠. 만약에 대우건설이 어떤 업체에다가 창호, 우리 이제 문 같은 거잖아요. 창호 공사를 줬어요. 근데 창호 공사하면서 이제 창 같은 거 틀 만들고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만들면서 그 근로자에게 돈을 안 줬어요. 근로자는 그 창호 공사 업체하고 근로기업체란 창호 업체의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기법에 따라 가지고 이 창호 업체의 근로자는 그 직상 수급인이 누굽니까?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에다가 이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건기법 제 44조 1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연대 책임의 요건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의 창호 업체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대하여 책임진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연대 책임의 요건은요, 여러 차례 도급을 하고요. 자, 판례가 이제 판례 다수설은 1차 도급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존재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본인 때문에 직상 수급인 때문에 돈이 안 나온 건 이런 것이죠. 뭐 그다음에 그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요때를 이제 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효과는요. 귀책세가 있는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이니까 연대에서 책임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대구건설에 어떤 귀책세가 존재하고 대구건설 때문에 하수급이 임금체불했을 때 이런 그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자, 도급 중에도 특히 건설업에서 행해지는 도급에 관해서는 금기법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자에게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요건은요. 건설업에서 2차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 자 십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에요. 제 실무에 보니까 이런 십장이나 반장들이 한 근로자 한 3명씩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 이 근로자 고용한 사람들은 십장 반장인 것이지 그 업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을 준 맡긴 업체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도 자, 그 임금을 이제 건설업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린다는 의미 있죠. 자, 그다음에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반 시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요. 반해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직상수급의 직접 지급 의무 이런 것들 여기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건설업에서는요. 공사대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서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근로자가 있고 그 어떤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있고 그 근로자가 직접 그 상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하수급에 대해서 임금지급이 있음을 증명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되고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 범위 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당되는 사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비록 위에 그 직상수급인이 어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근로자를 채용한 그런 하수급 그 회사에 대해서는요. 직접 임금을 지급한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효과로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따라서 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돈을 줄 때는요. 어떤 도급계약에 따라서 돈을 줄 때는 직상수급인이 직접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원수급인의 직접 이제 지급 의무.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직접 지급 요구하면 원수급인이 채권과 대리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여기는 원수급인이에요. 원수급인은 원래 발주자 공사를 원래 도급을 맡긴 도급인의 첫 번째 수급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예에서는 대구건설이 되겠죠. 어떤 재건축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발주를 받은 첫 번째 도급을 받은 첫 번째 수급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수급인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하더라도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원수급인의 직접 지급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금기법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